아이 하나 품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진 남편은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조강지처를 깊은 산속에 내버렸지요. 짐승의 기척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절체절명의 순간, 돌쇠만담 옛날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축복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인심이란 게 참으로 얄궂고 매정할 때가 많지요. 충청도 목천고을 저작거리를 주름잡던 으뜸가는 상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산업공상의 법도가 엄격한 조선 땅에서 다스러져 가던 양반 가문이 간판을 걸고 고을제 일의 목재상단을 읽어낸 장 본인이 뉘기겠습니까? 가쓰고 글이나 읽던 선비가 아니라 바로 이 집안의 안주인 점순이었습니다. 점순이는 본디 보름달처럼 오목조목하고 환한 이목구비를 타고났습니다. 낯빛이 어찌나 곱고 맑은지 길 가던 이들이 다들 한 번씩 돌아볼 정도였지요. 허나 체격이 워낙 장대하고 살집이 넉넉하여 장터 한복판에 서기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절로 모이곤 했습니다. 점수는 본래 이고을 상권을 쥐락펴락하던 대객주의 무남동녀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귀하게 자란 태생입니다. 친정아버지는 딸의 크고 넉넉한 풍채를 흠잡기는커녕 도리어 큰 장사꾼의 그릇이라 여기며 귀히 키웠지요. 사내 못지않은 호연지기와 아랫사람들을 다루는 너른품을 가르치며 끔찍이 아꼈더란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점수는 가세가 기울어 끼니조차 잊기 어렵던 몰락 양반 최주부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혼수만으로도 기와 집 몇 채를 번듯하게 올릴 어마어마한 재산을 싸들고 와 거미줄이 무성하던 시댁곳간을 쌀가마니로 가득 채워 놓았지요. 점순의 호탕한 성정과 치밀한 장사수완 덕에 최주부네는 남부러울 것 없는 지역유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질 좋은 나무를 떼어다 파는 상단을 굴리며 거친 벌목꾼들을 다독여 고우리 돈줄을 꽉 틀어쥔 안주인이었지요. 허나 하늘은 한 사람에게 모든 복을 다 내리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혼인하고 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강산의 빛깔이 바뀔 때가 되어도 점순이 배에는 도무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품지 못하는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곳간에 엽전이 산처럼 쌓이면 무얼하겠습니까? 가문이대를 잇는 것이 제일가는 도리인 양반 집안에서 점수는 어느새 조상이 제사를 끊어먹을 흠집 많은 며느리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허리를 조아리며 아부하던 시댁 식구들의 눈빛에는 은근한 무시와 냉대가 차올랐지요.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창호지를 거칠게 때리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구르는 소리만 처량하게 맴돌고 있었지요. 남편 최주부는 기다렸다는 듯 대를 잇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이름께 나날리던 젊은 기생 춘어를 첩으로 번듯하게 들여앉힌 것입니다. 최주부는 겉으로는 점잖은 양반 행세를 하면서도 속은 지독한 열등감과 탐욕으로 똘똘 뭉친 사내였지요. 동백 기름을 발라 매끄럽게 빗어넘긴 상투 아래로 최주부의 얇고 간사한 입술이 얄밉게 달싹였습니다. 여인이 돈만 물어오면 무얼한 후 아이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안방만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니 내 답답하여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소. 비수가 되어 심장에 냅다 꽂히는 모욕이었습니다. 점수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덩어리를 애써 꿀꺽 삼켰지요. 춘월은 집안에 들어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헛구역질을 해대며 회의맹세를 하더니 기어이 조강지처 인점순을 밀어내고 안방을 꿰차고 앉았습니다. 그것으로 도모자라 점순 이허리춤에 평생 매달려 있던 상단의 곡간 열쇠마저 첩에 매끄러운 손으로 넘어가 버린 참이었습니다. 점수는 결국 화려한 안채를 내어주고 늦가을 냉기가 스며드는 어두컴컴한 겹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날이 꾸물꾸물 저물고
저녁상을 내올 때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화조도 병풍이 처진 안방에는 상다리 가부러질 듯 진수성찬이 차려졌지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햅쌀이밥에 고사리와 파를 듬뿍 넣고 푹 끓여내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고깃국이 상한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고소하고 진한 냄새가 온 마당을 채웠지요.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는 고기 뜯는 소리와 추널에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나들며 끊일 줄을 몰랐습니다. 반면 겹방에 홀로 앉은 점순이 앞에는 단추라기 짝이 없는 소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하녀가 무심하게 툭 내려놓고 간 밥상 위에는 식어서 윤기라고 넘는 퍽퍽한 보리밥, 한 그릇과 까만 간장 종지 하나가 전부였지요. 상단을 먹여 살린 안주인에게 내올 상차림이라기엔 너무도 노골적인 푸대접이었습니다. 안방을 차지한 추널이 점순이 처지를 짓밟으려 고의로 내린 지시였겠지요. 점순은 물끄러미 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러움에 상을 엎어버릴 법도 하건만 그녀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어 보리밥을 뜨고 그 위에 간장을 살짝 찍어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까끌까끌한 밥알이 목구멍을 타고 거칠게 넘어갔습니다. 하녀들이 방문 밖에서 제풀에 꺾여 우는 소리라도 나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 터였지요. 저 요사스러운 것들 앞에서 결코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쯧쯧, 돈이 마르지 않으면 뭐하나. 대를 모시으니 소방마저도 싸지. 서방 뺏기고 겹방으로 쫓겨났는데도 꾸역꾸역 밥이 넘어가는가 보네. 자존심도 없나? 문 밖에서 들려오는 하녀들의 뾰족한 수군거림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점수는 크고 두꺼운 손으로 무릎이 치맛자락을 꽉 말아쥐고 얕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내 청춘과 피땀으로 일군 이 거대한 상단을 저들에게 이대로 뺏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친정아버지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 이 기막힌 상황을 바로잡을 요량이었습니다. 그날 깊은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마당의 장독들을 서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찬방에 누워 뒤척이던 점수는 밖에서 들리는 수상한 발소리에 조심스레 방문 틈을 조금 열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청마루 넘어 뒤뜰에 으슥한 담장 밑이었습니다. 남편 최주부가 누군가와 은밀히 머리를 맞대고 속닥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상대는 어둠 속에서도 덩치가 크고 험상궂은 티가 역력한 저작거리의 왈패두목 쌍칼이었습니다. 점수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동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최주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에서 손바닥만한 나무패 하나를 꺼내어 쌍칼의 거친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화물꼬리표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위험한 약조를 주고받을 때 쓰는 표식인 청부서각이 분명했습니다. 일이 틀어짐 없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야. 꼬투리를 잡힐 흔적을 남겨선 안 되네. 최주부의 음산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쌍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품에 나무페이 반쪽을 챙겨넣고는 담장을 훌쩍 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지요. 도대체 저 사내가 야심한 밤에 왈패를 불러 무슨 끔찍한 꿍꿍이를 꾸미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점순의 넓은 가슴통이 거세게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남자가 내 친정을 향해 몹쓸 수작을 부리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지새우며 애를 태우던 찰나였습니다. 새벽이 오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굳게 닫힌 창호지 밖으로 이상한 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트기 전에 푸스름한 새벽빛이라기엔 지나치게 붉고 요란하게 춤을 추는 빛이었지요. 점순이 놀라 벌떡 일어나
댓돌 아래로 뛰쳐나갔습니다. 찬설이 가내린 흙바닥이 보선발에 닿는 감각조차 잊은 채 까치발을 들고 담장 너머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매캐하고 독한 탄내가 밤바람을 타고 훅 밀려와 코끝을 매섭게 찔렀습니다. 점순의 둥근 눈동자가 속절없이 흔들리며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붉은 불길이 밤하늘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치솟는 곳은 다름 아닌 점순이 친정 대객주가 자리한 방향이었습니다. 아비규환 의원장에 당도했을 때 고우를 호령하던 대객주는 이미 시커먼 더미로 폭삭 주저앉은 뒤였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일가 친척의 소식조차 알 길 없는 폐허만이 눈앞에 무겁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운 연기가 훅 끼쳐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지만 점수는 눈조차 깜빡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가슴이 찢어질 듯 목 놓아 부르짖으려 했으나 턱하고 기가 막혀 쉰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든든했던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져 재정수리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암담함이었지요. 점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아직 매캐한 열기가 남은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점수는 너클 잃은 채 무너진 잿더미를 두 손으로 헤집으며 남아있는 흔적이라도 찾으려 들었습니다. 불에 탄 기둥자네라도 나를 품어주던 아버지 위옷자락 한 쪼가리라도 찾아내야 한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지요. 남은 열기가 손끝을 파고드는 줄도 모른 채 반나절을 파고 또 팠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잿더미를 뒤지며 엎드려 울던 무렵 깨진 기와 조각 아래를 파고들던 점순 위 손끝에 낯익은 물건 하나가 툭 걸렸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뭉툭한 나무패. 바로 전날 밤 남편이 왈패두목에게 은밀히 건네주던 그 약조의 징표절반이 분명했습니다. 꺼이꺼이 한 맺힌 울음을 토해내던 점순이 두 눈에 일순간 차갑고 매서운 빛이 스쳤습니다. 가슴을 찢던 비통함이 복수를 향한 서늘한 도끼로 엉겨붙는 찰나였지요. 그녀는 거친 치맛자락으로 나무패를 벅벅 닦아 속적삼 깊숙한 곳에 단단히 깨매 넣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친정을 앗아간 자들을 끝내 죗값 치르게 만들 유일한 실마리였으니까요. 시간은 무심하게도 잘만 흘러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첫진 눈깨비가 흩날리며 저작거리 바닥을 질척하게 적시던 아침이었지요. 친정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 사라지자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습니다. 남편 최주부는 대놓고 점순을 가문이의 군이라 손가락질하며 안방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막아섰지요. 한때 안주인으로서 고울상권을 호령하던 점순은 이제 낡고해진 삼배적삼을 걸친 채 장터 구석을 돌며 허들의 일을 돕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어제까지 허리를 굽히며 아부하던 시전상인들은 점순의 흙투성 이행색을 보자 벌레 보듯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인심이란 참으로 얄팍하고 간사한 법이지요. 장사방해 되니 썩 비키시오. 포목점 주인의 매몰찬 호통에 점순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진 눈깨비가 뚫어진 집신 사이로 스며들어 발끝이 얼얼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질척이는 흙바닥을 터덜터덜 걷던 점순의 시야에 낯익은 사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어깨에 낡은 짐승 가죽을 두르고 한쪽 뺨에는 길쭉하고 흉측한 흉터가 새겨진 거고 이 산에. 험산에서 홀로 약초를 캐고 짐승을 쫓아 연명한다는 포수칠성이었지요. 점순이 그를 또렷하게 기억하는 데는 깊고도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본디 부모조차 거두지 않아 이름도 없이 자라난 고아였습니다. 험악한 인상 탓에 사람들의 의심을 싹이 일쑤였고 몇 해 전에는 최주분의 아인들에게 죽도록 얻어맞다시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대청마루에서 뛰어내려와 제 큰 몸집으로 몽둥이 찜질을 막아선 이가 바로 점순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사납다고 어찌 사람을 짐승처럼 몰아붙일 수 있느냐. 불호령을 내리는 안주인의 매서운 기세에 하인들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지요. 점수는 매질에 혼절하여 늘어진 칠성을 부엌으로 데려가 물수건으로 상처를 닦아주고 꾹꾹 눌러 담은 고봉밥을 쥐어보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밤마다 사람답지 못한 모욕을 견뎌야 했던 자신의 처지와 외모 탓에 세상에 쫓겨난 사내의 상처가 마치 거울 같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게지요. 그날의 밥 한 그릇이 사내를 살렸습니다. 칠성은 그 따뜻한 온기를 평생의 신앙처럼 가슴에 새기고 살았지요. 장터 한 구석에선 칠성은 묵묵히 점순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찌를 듯 날카롭던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짙고 무거운 슬픔이 일렁였습니다. 무거운 걸음을 이끌고 곁방으로 돌아온 점수는 냉기 도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며 찬바람을 훅훅 뱉어내고 있었지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언손을 녹이려던 참이었습니다.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옥색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첩춘얼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두 손에는 사기 그릇에 담긴 시커먼 탕약이 들려 있었지요. 매캐하면서도 묘하게 비릿한 풀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춘월이 눈웃음을 살살 치며 간드러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고초를 겪으시더니 안색이 참으로 수척하십니다. 용하다는 무당에게 거금을 주고 지어온 약이니 어서 드시지요. 점순이 묵묵부답으로 탕약을 내려다보자 춘월이 한 발짝 다가서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아이 소식 끊긴 집에도 효험이 있다며 무당이 그토록 장담한 약이라 하더이다. 대를 잊지 못해 매일 구박만 받으시는 게 안타까워 재정성으로 특별히 올리는 것이니 의심껏 두시지요. 아들을 품게 해주는 약. 그 달콤하고도 잔인한 한마디는 점순이 이성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평생을 옥죄어온 시댁의 멸시와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어떻게든 아이를 가져 빼앗긴 안주인의 자리를 되찾고 친정의 억울함까지 풀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판단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점수는 거칠어진 두 손으로 탕약 그릇을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온기가 남아있는 사기 그릇 뒤감촉이 참으로 다정하게 느껴졌지요.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미지근한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쓴맛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빈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지더니 그녀는 일어서기는커녕 손끝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시야가 점차 흐려지는 가운데 춘월이 비단 소매로 입가를 가리며 서늘하게 조소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지. 사정이 그러한데도 눈치 하나 없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다니. 점수는 소리내어 호통을 치고 싶었으나 굳어버린 입술은 달싹이지조차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을바닥의 냉기보다 더 지독하고 캄캄한 침묵이 굳어버린 등줄기를 타고 서서히 목끝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몸이 돌처럼 굳어가자 점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침묵이 그녀를 깊게 짓눌렀지요. 춘월은 눈만큼 뻐기는 점순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화려한 옥색 비단 치맛자락을 휙 털고는 차갑게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점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철저한 어둠과 무력감 속에 갇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야속하게도 무심코 흘러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온대지를 덮는 한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목청고을 저작거리에는 입에서 입으로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번져나갔지요. 최주분의 대객주 한 주인이 몹쓸병에 걸려
방에 누웠다는 흉흉한 소문이 저작거리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집안에 더러운 해군이 깃들면 애써 일군 상단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법이요. 가문을 지키고 일꾼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단이니 다들 입을 무겁게들 하시게. 최주부는 상단 이하인들 앞에서 슬픈 척 눈가에 침을 발라 눈물까지 훔쳐내며 가증을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도 안주인이 끔찍한 병이 옮을까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서 방안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조차 두꺼운 구름 뒤로 꽁꽁 숨어버린 캄캄한 금은밤이었습니다. 최주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덩치 큰 산머슴 하나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제조강지철을 사람으로 대하기는커녕 버릴 짐처럼 거칠게 집 단위에 올려놓았지요. 산머슴이 거친 동아줄로 칭칭 동여맨 뒤 무거운 지게를 짊어지자 최주부는 뒷짐을 진 채 그 뒤를 따라 인적이 끊긴 험악한 뒷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의 낡은 선앙당을 지날 즈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심야 순찰을 돌던 관아 이늙은아전 이영방이었지요. 머스미진 지게 위에 흉하게 묶인 거구이 여인이 뉘집안 주인인지 축 늘어진 물골이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지 이영방의 늙은 눈에도 훤히 보였을 터입니다. 허나 이영방은 헛기침을 몇 번 큼큼하더니 하늘이 별을 쐬는 척 딴청을 피우며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찰나 뒤따르던 최주부는 재빨리 다가가 형방의 손에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슬며시 쥐어주었습니다. 짤그랑거리는 무거운 쇳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비열하게 울려 퍼졌지요. 돈 몇 푼에 알량한 양심을 팔아넘긴 방관자의 비겁한 낯짝이었습니다. 뇌물로 얽힌 권력자들의 추악한 짬짬이 속에서 점순의 뼈저린 억울함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등골이 오싹할 만큼 가파르고 험악했습니다. 무거운 지게를 진 산머슴의 헉헉대는 거친 숨소리와 뒤에서 재촉하는 최주부의 성급한 발걸음소리만 헐벗은 나무 사이로 메아리칠 뿐이었지요. 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당도한 곳은 짐승을 쫓는 산뼈 굵은 사냥꾼들조차 날이 저물면 발길을 뚝 끊는다는 깊고 아득한 바위산 꼴짝이었습니다. 옛날 사냥꾼들이 거친 비바람을 피하려 대충 돌을 쌓아두었던 버려진 대피소터였지요. 그곳에는 오래 묵은 잔해와 짐승의 흔적이 어지럽게 남아있어 살아있는 기척이라곤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해군이 이 집안에 번지기 전에 여기서 끝을 내야겠다. 그러니 나를 원망하지는 말거라. 최주부의 턱짓에 머슴은 지게의 끈을 풀고 점순을 차가운 땅바닥으로 무겁게 떨어뜨려 내렸습니다. 돌바닥에 무겁게 떨어지며 뽀얀 먼지가 일었지만 온몸이 마비된 점수는 고통의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한때 최고급 비단옷만 감고 살던 귀한 몸이 이제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산속에 버려진 쓰레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쓰러진 아내를 향해 끝내 경멸 이눈길만 남긴 채 등을 돌렸습니다. 깊은 엄산이 밤은 저작거리의 평범한 어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방을 무겁게 짓누르는 절대적인 칠흑 속에서 점수는 흙바닥에 누운 채 마비되지 않은 두 눈동자만 간신히 굴렸습니다. 칼날처럼 뾰족한 겨울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귀신이 통곡하는 듯한 괴기스러운 소리가 산허리를 맴돌았지요. 코끝에는 썩은 부엽 토냄새와 짐승의 누린내가 뒤섞여 훅훅 끼쳐왔습니다. 얇고해진 적삼 사이로 모진 냉기가 자비 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얼어붙은 땅바닥에 매서운 찬 기운이 굳어버린 등을 타고 정수리까지 뻗쳐오르는 듯 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된 밥 한 술 뜨지 못해 백가죽이 등에 닿을 지경이었고 발끝부터 서서히 체온이 내려가고 있었지요. 이대로 시간을 허비했다가는 추위와 산속 의위협 속에서
끝내 버티지 못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순이 눈빛만큼은 밤하늘에 홀로 뜬 북극성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추위 속에서도 왼쪽 가슴팍이 유독 묵직하고 뜨겁게 짓눌려 왔기 때문이지요. 무너진 친정객주 잿더미에서 주워다 속적사만에 단단히 꿰매둔 청부서각 반쪽. 그것이 가빠지는 심장 박동에 맞춰 꾹꾹 점순이 맨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거친 나무 페이 감촉이 얼어가는 정신을 번쩍 깨웠습니다. 나를 호탕하게 웃으며 안아주시던 친정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를 화마 속에 억울하게 죽게 하고 가문이 피땀을 통째로 빼앗고 종국에는 조강지처를 이지옥 같은 엄산에 짐짝으로 던져버린 놈들. 점수는 기어이 살아남아 저들의 죗값을 세상 앞에 드러내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벌레처럼 땅바닥을 기어서라도 기어이 살아남아 저놈들의 마지막 숨줄까지 틀어지고야 말겠다는 도끼가 굳은 몸통 안에서 들끓어 올랐습니다. 거센 바람이 잦아들고 숲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은 골짜기에 이질적인 소리가 스멀스멀 파고들었지요. 바스락, 투둑. 마른 낙엽과 썩은 나뭇가지를 묵직하게 밟으며 다가오는 불길한 발소리였습니다. 짙은 어둠 속 저만치에서 두 개의 둥근 불꽃이 허공에 스르륵 떠올랐습니다. 짐승의 숨결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점순에게 그 정막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짐승의 위협이 바로 코앞까지 들이닥친 순간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역겨운 누린내에 점순이 체념하듯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정신이 끈을 놓으려던 찰나였지요. 순간 날카로운 총성이 골짜기의 정적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놀란 짐승은 덤불 속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지요. 바닥에 굵은 돌멩이들이 구르는 소리와 함께 거칠고 다급한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든 거구의 사내가 쓰러진 점순이 곁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일렁이는 불빛 아래 드러난 사내의 얼굴. 한쪽 뺨을 길게 가로지르는 흉측한 발톱 자국이 또렷했습니다. 바로 그 옛날 만신창이의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주며 보살핌을 받은 포수 칠성이었습니다. 아씨 어쩌다 아씨마저 이런 험한 곳에. 항상 묵묵하던 칠성의 탁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점순이 모습은 칠성이 차마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속절없이 누운 점순을 본 순간 칠성의 두 눈에는 참아온 분노가 짙게 어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짐승같이 경계하며 어깨에 두르고 있던 두꺼운 털 가죽을 훌렁 벗어 점순이 굳은 몸을 단단하게 감쌌습니다. 그러고는 육중한 몸을 등에 업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험악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까무러쳤던 점순이 코끝에 따뜻하고 구수한 장작 타는 냄새가 아련하게 맴돌았습니다. 살갗을 파고드는 칼바람을 완벽히 피해 깎아지른 절벽 틈새 깊숙한 곳에 마련된 칠성의 비밀 동굴이었지요. 동굴 바닥에는 푹신한 마른 풀과 부드러운 가죽이 여러 겹 두껍게 깔려 있었고 한가운데 피워둔 모닥불이 꽁꽁 공기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투박한 도롬에 차가운 눈덩이를 가득 넣고 불가에서 천천히 녹였습니다. 맑은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그가 낡은 바랑에서 귀한의 독약초들을 꺼내어 조심스레 지식이기 시작했지요. 딱딱 돌멩이가 부딪히는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아늑한 동굴 안을 채웠습니다. 점순이 몸은 여전히 뻣뻣하게 굳어 삼키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진이긴 약초를 끓인 물에 진하게 우려낸 뒤 거친 손가락으로 점순이 굳은 입술을 조심스레 벌렸습니다. 그 좁은 틈으로 약물을 한 방울씩
아주 천천히 정성껏 흘려 넣었지요. 조금이라도 탈이 날까 싶어 그는 밤새 한 방울씩 정성껏 약을 먹였습니다. 약을 다 먹이고 나서는 거북이 등 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자신의 두 손을 모닥불 불티에 뜨겁게 비벼 데웠습니다. 그리곤 점순이 얼어붙은 발끝과 굳어버린 팔 다리를 쉴 새 없이 주무르기 시작했지요. 피가 통하게 하려는 참으로 눈물겨운 사투였습니다. 굳은 살박인 투박한 손바닥이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며 점순의 언사를 녹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딱딱하게 굳어 감각조차 없던 점순이 발끝에 미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의 맨 밑바닥에 홀로 내던져진 줄 알았건만 이 외롭고 무서운 세상에 나를 살리려 밤을 새우는 내 편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는 사실이 굳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비된 눈꼬리를 타고 뜨거운 물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귓바퀴를 축축하게 적셨지요. 그것은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한 위로였습니다. 그 시각 산 아래 목청고울에 저작거리는 최주부의 오만한 위세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눈에 가시 같던 안주인을 몰아내고 상단을 통째로 집어삼킨 그는 관아의 늙은이 형방과 단단히 결탁하여 본격적인 폭정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빌려준 곡식의 이자를 턱없이 올리고 장터의 자릿세를 2배로 걷어들이며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지요. 달빛 한 점 없는 야심한 밤, 보찜 장수 만드기가 몰래 식솔들을 이끌고 고우러기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등짐을 단단히 동여맨 그는 최주 부의 상단이 있는 번듯 한기와 집 쪽을 노려보며 저 집 구석은 언젠가 반드시 제재값을 치르게 될 거요. 오랫동안 터전을 일궈온 장터상인들의 억눌린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만 권력과 돈을 쥔 그들의 갑질 앞에서는 야반도주를 하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개들조차 눈치를 보며 짖지 않는 참담한 밤이었지요. 다시 맹추위가 뼛속을 파고드는 엄동설한 1월의 험악한 바위산. 칠성은 점순이 몸에 깊게 퍼진 도끼를 제대로 뿌리 뽑기 위해 홀로 험준한 절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귓불을 때렸지요. 까마득한 절벽 꼭대기 바위에 굵은 밧줄 하나를 단단히 묶고 아찔한 어공에 매달린 채 틈새에 자라는 진귀한 약초를 찾고 있었습니다. 막껍질로 꼰 밧줄이 삐걱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리던 틈이었습니다. 칠성의 날카로운 시선이 깎아지른 바위벽에 아주 깊고 음습한 틈새에 멈춰섰습니다. 짙은한 개 사이로 흙 밖으로 수십 가닥 얽혀 튀어나온 기이하고 굵직한 뿌리들이 힐끗 보였지요. 놀랍게도 그 주변 바위 틈에는 예사롭지 않은 푸스름한 기운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산을 타며 평생 온갖 약초를 캐어온 칠성의 눈에도 그것은 필시 100년 이상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어마어마한 영약 군락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가슴이 크게 쿵쾅거렸지요. 허나 지금 당장은 동굴에서 사경을 헤매는 점순에게 먹일 약초 몇 뿌리가 훨씬 시급했습니다. 칠성은 눈을 부릅뜨고 거대한 틈새의 위치와 바위의 생김새를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 넣은 뒤 재빨리 밧줄을 타고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칠성이 캔약초를 가득 품고 동굴로 돌아왔을 무렵 산이 날씨가 요동을 치며 무섭게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새카맣게 먹장구름을 뒤집어 쓰더니 이내 집채만한 눈보라가 휘몰아쳐 동굴 입구를 하얗고 두껍게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밖의 날씨보다 더 급박하고 무서운 것은 동굴 안 의사정이었습니다. 칠성이 다려먹인 새로운 약 기운이 마침내 점순이 몸속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아 얼음장 같던 몸이 펄펄 끓어오르며 식은 땀을 쏟아냈습니다. 점순이 온몸이 가마솥처럼 달아오르며 뜨거워졌습니다.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져 바닥이 마른 집단이 흥건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셔요. 제발요.
칠성이 다급하게 눈 녹인 찬물로 적신 수건을 이마에 올렸지만 금세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들썩이며 수미가 빠지자 칠성은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눈보라에 갇힌 캄캄한 동굴안, 거세게 타오르던 모닥불마저 매서운 애풍에 위태롭게 껌뻑거리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을 매섭게 앓히던 외풍이 멎을 기미를 보이지 않던 밤이었습니다. 숨 넘어갈 듯 거칠게 헐떡이던 점순이 가슴팍이 돌연 움찔거리더니 굳어있던 상체가 활처럼 크게 휘어졌지요. 그녀는 모로 돌아 누우며 몸속 깊이 쌓여있던 탁한 기운을 한꺼번에 개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검고 역겨운 덩어리가 쏟아지자 펄펄 끓던 몸이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칠성이 황급히 다가가 점순이 등을 쓸어내리며 더러워진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밤새 펄펄 끓던 열이 서서히 내리며 점순이 파리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평온이 찾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지독한 도끼와 칠성의한결 같은 정성이 빚어낸 처절한 생존의 증명이었지요. 눈보라가 몰아치던 혹독한 겨울이 가고 바위 틈으로 푸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이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 목천고을에서는 3번의 모내기와 3번의 추수가 끝났으니 무려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훌쩍 흘러간 참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칠성은 산짐승처럼 험산을 누비며 캔약초를 점순에게 다려 먹이고 굳은 팔다리를 밤낮 없이 주물렀습니다. 거친 산속 생활과 지독한 재활을 억척같이 견뎌낸 덕에 바윗돌 같은 단단한 생기가 꽉 들어차 있었지요. 떼약볕 태그을려 살결은 다소 거칠어졌어도 둥근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굴 앞 너럭바위 위에서 점순이 마침내 다른 이의 부축 없이 오롯이 제두발로 대지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상쾌한 산바람이 그녀의 거칠게 말아묶은 산발을 흩트려 놓았지요. 점순은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며 제2지대로 움직이는 몸의 감각을 경이롭게 음미했습니다. 마님, 이제 참말로 혼자 걸으실 수 있것슈. 뒤에서 지켜보던 칠성의 투박한 목소리에 짙은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점순은 뒤를 돌아보며 엷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렸소. 평생 갚아도 모자랄 큰 은혜요. 아침 상합, 점순은 3년 만에 제 손으로 나무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칠성이 정성껏 끓여낸 맑은 잣죽을 천천히 떠서 입으로 가져갔지요. 고소하고 따뜻한 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굶주렸던 뱃속이 편안하게 채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점수는 묵묵히 제밥그릇 희절반을 덜어 칠성이 그릇에 말없이 부어주었습니다. 투박한 가죽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나누는 소박한 아침상은 그 어떤 화려한 진수성찬보다 단단하고 깊은 밥상이었습니다. 기력을 완전히 되찾은 점수는 칠성과 함께 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이 3년 전 약초를 캐다 눈여겨보았던 짙은 안개가 서린 아찔한 절벽 쪽이었지요. 두 사람은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깎아지른 바위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매서운 골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밧줄이 크게 흔들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참을 내려가 습하고 좁은 절벽 틈새에 다다르자 점순이 두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은 험준한 산벽 전체가 집채만한 거대한 뿌리들로 뒤덮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백 년간 바위의 전기와 이슬만 먹고 자라 지천으로 널려 있는 야생 백년 산도라지 군락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얼음 팔뚝보다 굵고 잔뿌리가 수염처럼 길게 뻗어나온 천하 이영약이었지요. 점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라지의 굵은 뿌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대객주한 주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장사꾼의 피가 요동치며
머릿속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지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잘만 갈무리하여 장터에 내다 판다면 고을상권을 단숨에 뒤흔들고 도남을 막대한 거금을 손에 쥘 수 있을 터였습니다. 점수는 속적삼 깊숙한 곳에서 달코 반질반질해진 나무 패반 쪽을 꺼내어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3년 내내 살을 비비며 복수심을 벼려왔던 청부서각이었습니다. 내 반드시 무너뜨리고 그제를 낱낱이 드러내고야 말 것이다. 점순이 입가에 맺힌 서늘한 미소가 안개 낀 절벽 틈을 차갑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치열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순과 칠성은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절벽에 매달려 도라지를 캐냈지요. 상하지 않게 흙을 털어내고 점순의 친정객주에서만 쓰던 특유의 꼬임 방식으로 짚을 엮어 귀한 도라지 뿌리들을 단단하게 묶어나갔습니다. 며칠 뒤 잘 갈무리된 최상급 백년 도라지 10뿌리가 낡은 보찜 안에 정갈하게 담겼습니다. 잊은 귀한 물건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 칠성이 점순을 대신하여 산 아래 타루장터로 홀로 내려갈 채비를 마쳤지요. 점순은 칠성 이어깨에 쌓인 흙먼지를 툭툭 털어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명심하시오. 절대 먼저 흥정하지 말고 저들이 부르는 값을 듣고 고개만 저으시오. 물건의 가치를 아는 자가 기어이 달려들 것이오. 칠성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산비탈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3년 만에 발을 디딘 저작거리는 최주부의 악독한 폭정으로 인해 활기를 잃고 죽은 듯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전 상인들은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최주부 이수아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지요. 칠성이 남루한 털가죽옷을 뒤집어 쓰고 보찜을 꽉 쥔 채 어물정골목을 조심스레 빠져나가려던 틈이었습니다. 저만치 앞 객주길목에서 왈패들이 지나가는 보부상들을 붙잡아 세우고 억지 명목에 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황급히 몸을 돌려 좁은 골목으로 피하려 했습니다. 허나 낯선 거구의 사내가 큰 보찜을 메고 등을 돌리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이, 거기 흉터난 놈. 당장 그 자리에 멈춰서라.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몽둥이를 든 왈패 3명이 칠성의 앞뒤를 순식간에 에워쌌습니다. 3년 전 칠성을 죽도록 몰아붙였던 바로 최주분의 하수들의 섬뜩하고 낯익은 얼굴들이었지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서늘하게 흘러내렸지만 칠성은 애써 태어난 척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퇴로 없는 장터 골목이었지요. 거친 욕설이 귓바퀴를 때리며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는 찰나 칠성은 보찜을 꽉 안은 채 바닥을 뒹굴며 발밑에 쌓여있던 굵은 소금 가마니를 거세게 걷어찼습니다. 하얀 소금 기둥이 퍽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눈에 짱가루가 들어간 패거리들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부여잡는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칠성은 산사람답게 날렵한 몸놀림으로 단숨에 장터 담벼락을 뛰어넘었습니다. 10수년을 깎아지른 절벽과 바위산을 타며 연명하던 뼈굵은 포수에게 저작거리의 얕은 흙담 따위는 평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는 미로처럼 얽힌 피막 골목으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귀한 도라지를 빼앗길 뻔한 아찔한 위기를 기지로 간신히 넘긴 셈이었습니다. 목청고을에서 가장 입이 무겁고 셈이 밝기로 소문난 객주영감의 내실이었습니다. 칠성이 말없이 낡은 보찜을 풀어 헤치자 방안 가득 쌉싸름하고 묵직한 흙내음이 훅 퍼져나갔습니다. 객주영감의 탁한 두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지요. 그는 떨리는 두 손으로 잔뿌리가 수염처럼 길게 뻗은 어른 팔뚝만한 도라지를 어루만졌습니다. 이것은 100년은 좋기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야생산 도라지가 아니냐. 대체 이런 천하의영약을 어디서 구했단 말이냐.
칠성은 점순이 신신당부한 대로 굳게 입을 다문 채 고개만 저었습니다. 영감이 다급하게 부르는 척값에 칠성이 보찜을 다시 싸려는 신용을 하자 애가 탄 영감이 헐레벌떡 안방금고를 열었습니다. 은자와 엽전꾸러미가 상위에 산더미처럼 쌓였지요. 고우리 상권을 단숨에 뒤흔들 만한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두둑한 전대를 차고 무사히 동굴로 돌아온 칠성을 맞이한 점순이 눈빛이 매섭게 번쩍였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인고 이 시간을 끝내고 반격 의다치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동굴 안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풍성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칠성이 장터에서 돈을 치르고 사온 하얀 햅쌀을 씻어 가마솥에 앉히고 짭조름한 자반고등어를 모닥불에 노릇하게 구워냈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새하얀 쌀밥 위에 바삭하게 구워진 고등어살을 크게 떼어 올려 점순이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마님, 인자는 거친 풀 뿌리 말고 쌀밥 드셔요. 고생 참말로 많으셨구만요. 점순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밥을 푹 떠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기름진 쌀 이단 맛과 짭짤한 생선살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지난 3년의 짐승 같던 굶주림과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 눈시울이 시큰해졌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다가올 거대한 싸움을 묵묵히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점수는 칠성과 거강꾼들을 앞세워 목재상단을 옥재기 시작했습니다. 거액을 풀어 인근 고을의 질 좋은 제목을 싹쓸이하듯 사들인 것이지요. 또한 과거 친정 대객주 시절 뿔뿔이 흩어졌던 충직한 수하들을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규합해 나갔습니다. 이름 모를 그림자 거상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장 이물줄기를 틀어쥐기 시작하자 장터의 시전상인들은 웅성거리며 새로운 큰손이 눈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와 끈적하고 후덥지근한 바람이 고을을 감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아 이늘그나전 이영방은 장터 순찰을 돌다 객주영감의 진열장에 놓인 귀한 도라지 묶음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굵은 뿌리가 아니라 그것을 단단히 묶고 있는 볏짚의 꼬임이었습니다. 두 번을 엇갈려 묶은 뒤 끝을 안으로 둥글게 말아넣는 독특하고도 정교한 매듭. 그것은 3년 전 화마에 휩싸여 사라진 점순의 친정 대객주에서만 쓰던 고유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영방의 쭈글쭈글한 얼굴이 파리하게 질렸습니다. 이마에서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리라 믿었던 안주인이 다시 나타난 것만 같은 공포가 등골을 오싹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돈 몇 푼의 양심을 팔고 그녀를 사지에 버려두었던 자신의 비겁한 과거가 목을 조여오는 듯 숨이 막혔지요. 상황이 이쯤 되자 최주 부의 진영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상이 자금을 풀어 자신의 상권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갈 노릇이었지요. 대체 어느 놈이 내 구역에서 흙탕물을 일으킨단 말이냐? 당장 왈패들을 다 풀어 배후를 샅샅이 캐내어라. 최주부는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어찌나 길고 치밀한지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었습니다. 오만방자하게 고을을 호령하던 그의 얄팍한 미천이 서서히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중이었지요. 때마침 관아 앞 저작거리 한복판에 커다란 방이 나붙었습니다. 충청도 일대를 감찰하는 도관찰사 정대감이 목청고을의 상권과 민생을 살피기 위해 대대적인 순시를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주부에게는 위기이자 곡기회였지요. 그는 백성들이 고열을 짜내어 긁어 모은 돈으로 도관찰사를 영접할 어마어마한 잔치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사의 눈과 귀를 화려한 연회로 가리고 자신의 독 점상권을 공고히 다지려는 얄팍하고 간악한 수작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권력과 탐욕이 질척하게 엉겨붙는 동안 산속 깊은 은신처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점순과 칠성은 모닥불 앞에 나란히 앉아 낡고 거친 짐승 가죽옷을 벗어던졌습니다. 점순이 며칠 밤을 새워 직접 바느질한 질기고 단정한 무명옷이 두 사람이 앞에 놓여 있었지요. 갓 지은 무명천 특유의 포근하고 풀먹인 냄새가 좁은 동굴 안을 정갈하게 채웠습니다. 점수는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동굴 밖 너럭바위로 걸어나갔습니다. 3년 전 사지가 굳은 채 산속에 버려졌던 병들고가 엽슨 아내는 더 이상 이곳에 없었습니다. 다부진 어깨와 서늘한 눈빛을 지닌 대객주의 당당한 안주인이 묵묵히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먹구름이 무겁게 깔려 당장이라도 굵은 폭우가 쏟아질 것만 같은 끈적한 오후였습니다. 이제 내려갑시다. 썩은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를 내두기로 똑똑히 들어야겠소. 점순의 단호한 목소리가 폭풍 전야의 무거운 정막을 갈랐습니다. 칠성은 대답 대신 등 뒤에 낡은화 승총을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억울하게 짓밟혔던 두 사람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따가운 늦여름 햇살이 쏟아지는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충청도 일대의 감찰을 책임지는 도관찰사 정대감의 대규모 순시행렬이 목청고우러기로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지요. 길게 뻗은 나발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깃발이 펄럭이자 구경 나온 백성들이 흙먼지 이는 길 양옆으로 납작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가을 거지를 앞둔 풍요로운 계절이었으나 이고을 서민들의 얼굴에는 억눌린 고단함과 마른 주름만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관아암 너른 마당에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호화로운 연회상이 길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주부가 관찰사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상인들이 고열을 짜내어 마련한 뇌물성격의 큰 잔치였지요. 기생 출신의 첩 춘월은 화려한 비단 한복에 유염한 자태로 앉아 있었고 최주부는 고급 비단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영접할 채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양반으로서의 알량한 체면과 상권을 독식하려는 권력 욕뿐이었습니다. 오늘 도관찰사에게 눈도장만 제대로 찍는다면 이고을의 돈줄은 영원히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올 터였습니다. 행렬이 막 객사 앞마당으로 들어서려던 찰나 예기치 못한 소란이 일었습니다. 가마 앞으로 위하던 군관들이 날선 무기를 빼들고 우르르 멈춰섰지요. 누군가 기란복판을 떡하니 가로막고선 까닭이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인파를 뚫고 나선 이는 다름 아닌 점순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직접 바느질한 빳빳한 무명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꼿꼿하게 서 있었지요. 옥색 비단옷은 아니었으나 크고 다부진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객주한 주인의 묵직한 기백은 주변의 공기를 단숨에 압도했습니다. 볕에 그을린 얼굴과 단단하게 묶어 올린 쪽머리가 그녀가 험산에서 견뎌낸 지독한 인고의 세월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점수는 번뜩이는 군관들의 창칼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관찰사이가 말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녀의 억센 두 손에는 보자기에 고이 쌓인 커다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도관찰사 대감나리께 목청고을의 억울한 백성이 천하의영약을 진상하며 엎드려 고변할 일 이있사옵니다. 우렁차고 단호한 목소리가 가을 하늘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가마 안에 정대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발을 걷어 올리자 점수는 보자기 매듭을 풀고 상자의 뚜껑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상자 안에는 얼음 팔뚝보다 굵고 수염뿔이 가풍성한 집채만한 야생 백년산 도라지가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험한 바위 틈에서 견뎌낸 영약 특유의 진하고 쌉싸름한 흙내음이 일순간 장내를 가득 채웠지요.
순시를 수행하던 관아 이늙은 의원조차 침을 꿀꺽 삼키며 경악할 만큼 귀하디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관찰사에 굳어있던 눈빛이 호의적으로 변하자 점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산에는 탐욕의 눈이 멀어 왈패를 시켜 제친 정객주를 화마에 휩싸이게 하고 거짓 약으로 저를 해친 뒤 험상 깊은 곳에 버린 자이옵니다. 점순이 고발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서늘했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헉 하는 거친 탄성이 터져나왔지요. 아니, 저 여인은 3년 전 흉병에 걸려 죽었다던 그 대객주마님 아니요? 세상에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먼. 영영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더니만 저리 살아서 돌아오다니. 보찜 장수 만드기를 비롯한 저작거리 사람들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관찰사를 영접하려 한껏 들떠있던 최주 부인 앞빛은 그야말로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동공이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리고 호흡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요. 그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으려는 듯 사색이 되어 가마 앞으로 허둥지둥 뛰어나갔습니다. 때 대감, 요망한 것 의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아니 되옵니다. 최주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목청을 쥐어짜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식이 없어 마음을 잃고 산으로 사라졌던 사람일 뿐이옵니다. 대를 잊지 못한 죄책감에 제풀에 미쳐 산으로 도망친 자이온데 어찌 존귀하신 대감 앞에서 저런 해괴망측한 모함을 늘어놓는단 말입니까? 최주부의 악에 받친 발뺌에 곁에 있던 첩춘월도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억지 웃음을 흘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친 여인의 헛소리로 몰아가려는 얄팍한 수작이었지요. 점수는 두 발을 대지에 깊이 뿌리 박은 고목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얼어붙은 을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못하던 때와는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벼려온 냉철한 판단이 가슴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지요. 관찰 사형접을 위해 저들이 호화롭게 차려놓은 잔치상은 점순이 등장과 함께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던 산적꼬치와 따뜻했던 전이로 찬바람이 스치며 허연 기름이 굳어가고 있었지요. 잔치상이 순식간에 초상집제상으로 둔갑한 꼬락선이었지요. 물증도 없이 어찌 어엿한 양반을 이리 모함하느냐. 당장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관장 앞을 막아 선죄로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최주부가 기세를 잡아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습니다. 치밀하게 불을 찔렀으니 물증 따위가 남아있을 리 만무하다는 간악한 계산이 깔려 있었지요. 정대감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점순 과체주부를 번갈아 보며 턱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군관들이 창을 고쳐주며 점순을 압박하려 한 발짝 다가서고 있었지요. 그때 구경꾼들이 겹겹이 둘러싼 행렬 저 뒤편에서 커다란 소란이 일었습니다. 거친 호통과 함께 사람들의 물결이 홍해처럼 양옆으로 쩍 갈라졌습니다. 칠성이 사람 하나를 단단히 붙든 채 마당한 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이끌려온 이는 밧줄에 묶인 채 너기 반쯤 나간 왈패두목 쌍칼이었지요. 점순을 대리하여 어둠 속에서 미리 움직인 조력자의 묵직한 등판이었습니다. 한때 뒷골목을 호령하던 물에 베었으나 지금은 잔뜩 겁에 질려 파리하게 질린 몰골이었지요. 스물얼떡이던 그는 관찰사의 서슬퍼런 위험 앞에 그만 납작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음입죠? 저 최주부가 거금을 쥐어주며 객주의 일을 사주하였사옵니다. 쌍칼에 다급한 자백이 울려 퍼지자 최주부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굴러먹던 하찮은 놈이 관장 앞에서 감히 뉘우치지도 못할 거짓부렁을 늘어놓느냐. 최주부가 삿대질을 하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그의 이마에는 굵은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쌍칼은 억울하다는 듯 제품 속을 뒤적거리더니 때에 쩐 조그마한 나무 패반 쪽을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뒷돈을 주면서 건네받은 약조의 징표이옵니다. 훗날 양반 입술이 어찌 바뀔지 몰라 제 살길로 삼고자 이 서각 반쪽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음입지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꼿꼿하게 서 있던 점순이 제 가슴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지난 3년의 모진 세월 동안 험산 이추위와 험한 산 중생활 속에서도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물건. 친정객주의 시커먼 더미 속에서 맨손으로 파내어 속적삼에 단단히 꿰매두었던 바로 그 청부서각 반쪽이었습니다. 점순이 내민 나무패를 건네받은 군간이 바닥에 놓인 쌍칼이 조각과 그것을 조심스레 맞붙였습니다. 톱니처럼 거칠게 잘려나갔던 단면이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빈틈없이 완벽하게 맞물렸지요. 더는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햇빛 아래 드러난 참이었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저 무식한 놈들이 짜고 치는 판이옵니다. 최주부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악을 쓰는 와중이었습니다. 구경꾼들 틈 바구니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무거운 걸음을 이끌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늘 뒷돈을 챙기며 최주부 의횡포를 눈 감아주던 관아 이늙은 아전 이영방이었습니다.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던 점순이 압도적인 거상으로 우뚝 서서 돌아온 기적. 그 서늘하고도 거대한 생명력 앞에서 이영방의 얄팍한 비겁함은 산산이 부서져 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관모를 벗어 땅에 내려놓고는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알량한 벼슬 자리는 물론이요. 관노로 끌려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한 결단이었지요. 대감날이 소인 또한 지은 죄 갖고 옵니다. 3년 전 금은밤 저최주부가 몸조차 가누지 못하던 안주인을 깊은 산중으로 실어내다 버리는 것을 소인이 분명히 보았사옵니다. 또한 첩춘월이 수상한 약을 손에 넣은 정황도 장부에 남아 있사옵니다. 또한 저기 앉은 첩춘월이 저작거리 가짜 무당과 결탁하여 맹독을 구한 정황도 관아의 장부에 소상히 적혀 있사옵니다.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았던 방관자의 뒤늦은 그러나 결정적인 폭로였습니다. 이영방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참회가 서려 있었지요. 모든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그토록 고상한 척 양반 체면을 들먹이던 최주부의 밑바닥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돌연 춘월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요망한 계집아, 내년이 정실자리를 탐내어 꾸민 짓이 아니냐. 감히 내 집안을 망치려 들어. 아이고 이 몹쓸인가나. 내 놈이 씨를 못 뿌리는 주제에 어디서 탓을 해. 화려한 가채가 땅바닥에 뒹굴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악을 쓰며 마지막 체면조차 잃고 추하게 뒤엉켰습니다. 가문이 대와 권력만을 줬던 위선자들이 말로였지요. 도간찰사 정대 감이불호령이 떨어졌고 굵은 포승줄이 두 사람의 몸을 단단히 올감했습니다. 잘 가거라, 이벼락 맞을 놈들아. 보찜 장수 만드기를 필두로 억눌려 지내던 백성들이 오라에 묶여 끌려가는 최주부의 땅을 향해 흙먼지와 썩은 채소를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그들의 환호와 삿대질 사이로 대객주의 위험을 되찾은 점순만이 고요하고 단단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서운 겨울을 앞두고 늦가을이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이었지요. 빼앗겼던 상권과 재산을 모두 되찾은 점수는 예전이 번 듯한 기와집안 채로 돌아왔습니다. 허나 화려한 화조도 병풍이나 금은 보화는 모두 치워버린 뒤였지요. 바람이 잘 통하는 대청마루에는 소박하고 정갈한 소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객주의 안주인이 된 점순과
그녀를 구했던 우직한 포수 칠성이 마주 앉았습니다. 상위에는 번지르르한 고기 반찬 대신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하얀 쌀밥과 뚝배기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점수는 손수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밥을 크게 뜨고는 짭조름한 무장아찌 한 조각을 올려 칠성이 입가로 쑥 밀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 이 주름진 눈매만 마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씨, 참말로 지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구먼요. 칠성이 머쓱하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흉터가 길게 남은 그이 거친 얼굴 위로 붉은석 양빛이 다정하게 내려앉고 있었지요. 점순이 찌개 국물을 후루룩 넘기며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밤마다 내 굳은 발을 주물러야 쓰겄소. 장부를 살피느라 어깨가 뻐근하니 말이오. 투박하고도 은근한 농담이 대청 마루를 넘어 마당으로 둥실둥실 퍼져나갔습니다. 3년 전 찬물에 보리밥을 말아 삼키며 피눈물을 흘리던 겹방의 서러움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 속에서도 마주 앉아 나누는 따스한 밥 냄새만이 두 사람이 굳건한 곁을 오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나고 속 시원한 이야기 보따리 단단히 동여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